요걸 할 겁니다. 요거. 자, 지금까지는 뭐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는 이론 위주로 이제 정리했다면 뭐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실전 연습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7월 달, 8월 달은 그 진도별로 순서에 따라 쭉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할 겁니다. 요걸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월 달, 10월 달은 이 무작위로 되어 있는 문제 있죠? 막 섞여 있는 문제. 이렇게 해서, 뭐, 감정평가가 이제 앞에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막 섞여 있는 문제 있죠? 요걸 쭉 풀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정리한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한 해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순서는, 요거를 총 8등분은 딱 하시면 될 겁니다. 뭐 8번에 걸쳐서 끝낼 거니까, 항상, 그냥 오지 마시고, 그 다음번에 그 공부할 내용들 있죠? 이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정확히 8등분 해갖고, 8번에 걸쳐서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한 8분의 1 정도 할 거니까, 그 다음번에는요, 그 다음에 8분의 1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미리 한번 쭉 한번 연습해보고 오세요. 뒤에 이제 해설도 있고 하니까 쭉 한번 연습해보고 오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다 오시면은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절대 우리 시험은 욕심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욕심부린다는 얘기는 아주 어려운 문제, 그리고 아주 뭐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 이런 걸 자꾸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꾸 하게 되면 오히려 공부가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쉬운 문제를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정도에 있는 문제 있죠? 이 정도만 충분히 푼다 하더라도 상당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거의 몇 문제 빼놓고는 아주 어렵게 물어본 거 있죠? 요거 빼놓고는 다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어디를 볼 거냐면, 자, 우리 그 문제집, 그리고 다른 요약집 안 갖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것만 갖고 오시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요약집도, 어떻게 그 강의 노트 있죠? 요것도 너무 좀 어떻게 할까요? 좀 너저분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부터 문제 풀 때는 한 번 더 압축해서 칠판에 적을 겁니다. 한 번 더. 그래서 간단히 그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강의 노트 갖고 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은 어디 몇 페이지에 있다고 가끔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 순서하고 다르면 제가 칠판에다 적는 내용 위주로 해서 딱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자, 어디를 보실 거냐면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에 부동산의 개념 있죠? 바로 전 페이지 보시니까 부동산 기초이론 해갖고, 여기서는 이제 공부할 내용이 딱 한 3가지 정도로 압축되는데, 맨 먼저 부동산이 도대체 뭐냐,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해 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의 분류다 해갖고, 여기서는 이제 특히 토지의 유형을 분류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특성 해갖고, 특히 토지의 특성, 꼼짝 못한다든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쭉 공부하는 건데, 여기서 토탈 3문제 물어봅니다. 3문제.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부동산 학이 뭐 하는 거냐, 뭘 공부하는 거냐, 이런 것들은 뭐 5년에 한 번 걸로 이제 간헐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요걸 공부하기 전에 부동산 학이 도대체 뭘 공부하는 학문이냐 간단히 알고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이 도대체 어떤 학문이냐 간단히 알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 그러니까 우리 중개 활동이라든가 거래 활동, 임대 활동, 관리 활동 이런 걸요 부동산 활동이라 하는데, 이거를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률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능률적. 자, 그러면 능률화를 시키자 그런 얘기는 가능하면 자, 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죠.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요 응용 기술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용 기술.
자, 원리라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응용 기술은요, 실무에 적용하는 응용 능력이죠. 이런 측면, 기술적 측면, 이걸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얘는 이론적 측면, 얘는 뭐라고요? 실무적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개활동 하게 되면 이론적인 지식도 충분히 갖춰야 되죠. 민법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실무적인 능력, 이것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개척하기 위한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합 응용 과학이다. 자, 결국은 요 종합응용과학, 요게 학문적인 성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학문적인 성격. 자, 학문적인 성격을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과학은 크게 이제 자연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의 현상, 우주의 본질, 이런 걸 연구하고자 하는 뭐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생물이라든가 지구과학, 화학,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요,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한다면, 자, 사회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인간이 개입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예컨대 뭐 법학이라든가 종교학, 아니면요, 경영학, 경제학, 이런 걸 전부 다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연과학, 이렇게 볼게요. 자, 다시 쓸게요. 여기 자연과학 앞에는 보통 이제 기초자 혹은 순수자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거는요, 자연의 현상, 우주의 본질을 있는 상태 그대로 분석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순수 자연과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회과학 앞에는 응용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표현 자체는 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 있죠? 요걸 배양하자, 이런 측면이 강한 걸요, 응용사회과학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과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어떤 대학원 간다, 뭐 이런 측면보다는 주로 이제 현장에 갖다 써먹겠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요, 응용과학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싸잡아서 뭐라고요? 응용사회과학이다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과학이다. 요거는 우리 수학처럼 어떤 추상적인 이런 학문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행해져 왔던 부동산 활동 있죠? 이런 걸 경험 삼아서 학문화시켰다 해서 이걸요, 경험과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종합과학이다. 자, 종합과학이라는 것은 이 경제학처럼 50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 기껏해야 1970년대 중반에 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도입하면서, 자,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학문들, 예컨대 법률적 측면의 학문들, 법학이라, 공법의 학이라든가 사법학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학문들인 경영, 경제, 회계, 통계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학문들인 토목학이라든가 건축학 이런 거를 싸잡아서 이걸요, 종합화시켰다 해서 이걸요, 종합과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규범과학이다. 규범과학이라는 것은 학문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 공부가 끝나면 투자 같은 거는 바람직한 활동이다. 투기는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때가 이거 바람직한 활동이다. 그렇지 않으면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어떤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규범과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간단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1번. 자,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라고요? 응용과학이다. 맞습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인 중개활동, 관리활동, 임대활동 이런 거 외에도 이 부동산 활동의 결과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이걸요, 부동산 현상이라는 겁니다.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든가 직주 분리 현상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 종합식 접근 방식은, 자, 애초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종합화시켜서 체계화시켰다 해서 이걸요, 종합식 접근 방식 해줍니다. 읽어볼게요. 종합식 접근 방식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식이죠.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4번 해볼게요.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인 성격을 지닌다. 맞는 겁니다. 5번 해볼게요.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는, 자, 안정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런 표현 자체는 요즘에는 거의 안 물어보는데, 옛날에 이제 학자들 있죠? 옛날에 오래전에 공부했던 학자분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이제 옛날식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이 아니라 능률성의 원칙은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능률성의 원칙은 이렇게 하면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유 활동에 있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의 원칙, 그리고 거래 활동에 있어서는 거래 질서의 확립, 요 두 가지를 가장 큰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전성의 원칙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률성의 원칙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자, 3페이지에 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토지 및 그 정착물 요거를 부동산 해주는 겁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인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복합적인 측면을 다 연구하는 이러한 학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번에 볼게요.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인 성격을 지닌다. 맞는 겁니다. 세 번째, 부동산학은요,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학이라는 게 원래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경제학에서 경제학 일부로 부동산에 관하여 간헐적으로 다루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7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 도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적인 영역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4번 볼게요.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탐구하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라든가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다. 틀렸죠? 무슨 과학이라고요?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응용과학이다. 순수과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응용과학이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간단히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자, 이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다시 말하면 부동산학을 한번 만들어 보는 방법 중에 뭐 다른 형태의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뭐라고요? 합리적, 경제적 인간을 가정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식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이다 이집니다. 의사결정식.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뭐라고요?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해서 최적 대안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주로 접근하는 방식, 이걸요,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 투자라든가 금융, 개발,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엿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하는 여러 가지 행동과 태도, 이걸 행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들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느닷없이 부동산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저게 뭐야 하면서 뭐 주목할 겁니다. 이거를요 어텐션 해줍니다. 그러다가 어떤 그 흥미를 느낄 수가 있겠네요. 이걸 뭐라고요? 인터레스트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자 하는 욕망을 느낄 수 있죠. 이걸 디자이어. 그러다가 그 카드 긁는다든가 계약하는 거죠. 이걸요 액션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일종의 뭐라고요? 부동산을 대하는 인간의 행동과 태도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 주로 접근하는 이러한 방식을요 행태과학적 접근 방식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행태과학적 접근 방식이다. 요거는 우리 이제 중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데서 간간히 엿보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그럼 읽어볼게요. 2번에 5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몇 장 넘겨보겠습니다. 쭉 한번 넘겨보시면, 자, 이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반복 숙달 문제 1번. 자, 부동산학 및 부동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인 성격을 지닌다. 맞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부동산학은 순수 자연과학이 아니라 응용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맞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 의사결정식 접근 방식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맞는 겁니다. 네 번째, 부동산 활동은요, 높은 직업윤리도 중요시되는데 종업원과의 관계에서의 지켜야 될 윤리 있죠? 요걸 뭐라고요? 조직윤리가 아니라 고용윤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고용윤리.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높은 수준의 도덕성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이때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다시 할게요.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 같은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고용윤리라는 겁니다. 고용윤리. 그 다음에 이제 조직윤리라고 있는데, 조직윤리는요, 동업자. 여기서 동업자라는 것은 같이 돈을 투자한 자, 이런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자. 예를 들어 내가 중개활동 하게 되면 주변에 다른 중개사들이 있죠. 이런 분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조직윤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서비스윤리다 해서, 자, 서비스윤리는 의뢰인이라든가 의뢰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 이걸요 서비스 윤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윤리다. 공중윤리라는 것은 일반 대중을, 자, 대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 같은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공중윤리 해줍니다. 예컨대 강남의 중개사들이 이 그 집주인들하고 짜고서 담합해서 가격 올리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시장 전체 아니면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공중윤리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이 4번이 틀렸습니다. 요거는 조직윤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고용윤리다. 5번 볼게요. 부동산 활동은 대인관계 및 인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대인활동과 기술적 전문 지식과 함께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취급하는요, 대물활동도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개활동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단골도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요, 대인활동이다. 그리고 또한 거래사고 이런 게 자꾸 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권리관계 이런 걸 좀 철저히 해서 거래사고를 자꾸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물건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대물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다 요구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특히 이제 학문적인 성격 요거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심으로 쭉 알아볼게요. 자, 먼저 부동산의 개념 알아볼 거고, 순서에 따라서요, 부동산의 분류, 마지막으로요, 부동산의 특성,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자, 가능하시면 제가 칠판에 적는 내용 있죠? 요거 위주로 해서 딱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꾸 너저분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딱딱 정리해 가면서 그 문제에서 지문에서 틀린 지문을 찾아내는 연습 있죠? 요런 걸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너저분하게 이렇게 두꺼운 책 가지고 쭉 하고 있다면 읽을 때는 문제풀이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 들이 밀면은 못 풉니다. 그리고 지리하게 질질 끌고 있는 어떤 동영상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잘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 듯한데, 이거를 막상 문제 풀라고 못 풉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지금부터 문제 위주로, 뭐라고요? 문제 위주로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딱딱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문제풀이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첫 번째 테마인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쪽으로 좀 오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도, 자, 옛날에는 부동산이 뭐냐? 이럴 때는 부동산 하면 뭐예요? 꼼짝 못하는 재산이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학을 공부하는 어떤 학도로서 남들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남들과 공부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복합적으로 접근해 보겠다. 그래서 이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정의할 때도 하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부동산은 이런 거다, 저쪽에서 볼 때는 이런 거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이걸 종합할 때 그게 비로소 본질적인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어쨌거나 복합자가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법경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법경기. 법률적 측면에서도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요, 경제적 측면에서 내려볼 수 있고, 얘는요, 기술적 측면에서도 내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기술적 측면을 다른 말로요, 물리적 개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에서는요, 법 제도적 개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술적 측면은 주로 눈에 이제 보이는 측면에서 그 부동산의 개념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유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제 경제적은 뭐 보통 이제 가치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형적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도 법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무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에도 겉에서 드러나는 모습 있죠. 겉모습만 보고서 부동산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아주 미흡하다는 얘기죠. 때로는요, 어떤 내면의 모습,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가치가 앞으로 굉장히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거 있죠. 이러한 내면의 모습, 이런 것도 골고루 바라봤을 때 실질적인 어떤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도 이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할 때는 그 예를 들어서 며칠 얼마 전에 그 제주도에서 남편을 살해한 여자 있죠, 그죠? 그 여자가 이름이 고유정 아닙니까? 그죠? 그 여자 이제 사진 보니까 생긴 건 멀쩡하던데, 그죠? 겉모습만 볼 때는 멀쩡하죠? 그죠?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대화인데요? 안 되잖아요. 그 내면의 모습은,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은요, 거의 악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하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아, 그 여자는 괜찮은 여자분이다. 아니면 그 여자는요, 아무래도 지구에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도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때 이제 기술적과 경제적 개념은 대가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만 기억하고요? 대가리.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부동산 하나의 뭐 자연이다. 자연이라는 게 인간의 힘이 가미되어 있지 않는 이런 걸 뭐라고요? 자연이라는 겁니다.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신이 인간에게 쓰라고 공짜로 준 거죠. 그러니까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온도, 습도를 포함하는 자연을 우리는 기초로 해서 생활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뭐라고요? 자연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네요. 부동산 하나의 뭐 공간이다. 내가 일단의 땅을 갖고 있으면 단순히 집 표면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집 위에라든가 아래에 있는 공간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의 뭐라고요? 공간. 부동산 하나의 뭐 위치이다. 내가 호평역 앞에 위치가 좋은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위치가 곧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하나의 뭐라고요? 위치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부동산 하나의 뭐 환경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자, 어느 지역에 가면 유독히 이 모텔들이 많은 지역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는 그런 지역을 이름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뭐라고요? 모텔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모텔촌. 그러면 이 지역적인 환경이 뭐라고요? 모텔촌 아닙니까? 특성이? 그러면 하나하나의 모텔들은, 하나의 부동산들은 이 모텔촌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의 환경의 구성 요소이죠. 그래서 하나의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지역적인 특색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의 환경 구성 요소란 얘기죠.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를 뭐라고요? 기술적 개념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뭐 자산이다, 자본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자, 어쨌거나 이거는 뭐 회계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이러한 용어들인데, 어떤 기업이 있다. 자, 생산의 주체를 기업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돈을 조달해서 이 돈 가지고 생산 활동에 쓰는 거 아닙니까? 이때 돈을 조달할 때,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때 현금으로 조달하는 걸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현금 출자한다 집니다. 얘들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출자받았다 집니다. 근데 이제 토지 같은 걸로도 그 출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현물출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현물출자. 그러면 이 토지가 하나의 사업 미천으로 받은 거네요. 그래서 사업 미천 측면을 강조할 때는요,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본. 근데 이 토지를 방치해 놓는 게 아니라 어떤 생산활동에 써먹고 있는 거죠. 생산활동에 써먹으면서 수익 창출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걸 뭐라고요? 자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산. 그러니까 토지가 한 사업 미천을 강조할 때는 뭐라고요? 자본이다. 그 다음에 수익 창출에 활용할 때는 뭐라고요?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토지 같은 건 하나의 생산 요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리고 땅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생산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생산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 요소 혹은 생산재. 그 다음에 하나의 소비재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백묵이라고 하죠. 이거 우리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얼마 쓰면 버려야 되죠. 짧게 쓰고 버리는 걸요, 단용 소비재입니다.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번 쓰고 버리나요? 일주일 쓰고 버리고 이런 건 아니죠. 아주 오랫동안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내구 소비재다. 내구라는 표현은 아주 단단해서 오랫동안 쓰는 것이죠. 이걸요, 내구 소비재다. 어쨌거나 소비재는 소비재네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을 상품이다 표현합니다. 상품. 그래서 우리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도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죠. 하나의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요거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안양 옆에 가면 삼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삼본에 갔더니 어떤 생소한 상품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삼본에 갔더니 생소한 상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자, 위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뭐라고요? 기술적 개념입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법률적 측면에서는 얘는 별도로 따로 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얘는 이제 지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낄 수 있지만 단도로 물어보기 힘듭니다. 얘는요, 단독으로 한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률적 측면에서는 이게 협의의 부동산과 뭐라고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협의하면 항상 좁은 의미 이걸 얘기합니다. 광의하면요, 넓은 의미. 그러니까 항상 광의할 때는 협의가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협의가 이만한 거라면 광의는요, 이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광의할 때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협의라는 용어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냐? 요거는요,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입니다. 민법.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한다. 딱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당연히 포함시키고, 다른 법률에 따라서, 타 법률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좀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법률에 따라서, 타 법률에 따라서 등기하거나 등록을 요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도 때로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요, 광의의 부동산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따르면, 민법 99조 1항에 따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뭐라고요? 정착물이다. 정착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딱 정착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으면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뭐라고요? 정착물입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돼야 됩니다. 예컨대 이 서커스단 같은 경우 있죠. 얘네들은 뭐라고요? 토지 위에다 정착된 물건을 설치는 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아주 계속해서 이용하기는 좀 곤란하죠.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라 한 보름 정도 여기다가 세워놓고서 서커스 공연이 끝나면 옮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구적으로 붙어있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어쨌거나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으면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이죠. 뭐라고요? 정착물 해주는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건물입니다. 건물. 우리 부동산학에서의 건물은 지붕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벽 등을 갖추고 있는 시설물인 주택, 상가, 공장 이런 걸요, 건물해 줍니다. 근데 토지에 달라붙어 있는 것은 건물의 형태만 있는 건 아니죠.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무슨 뭐 담장이라든가 뭐가 있어요. 뭐 축대라든가 이런 것들, 도로 위에 있는 포장, 아스팔트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육교라든가 아니면요 뭐 지하도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우물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외에도 나무들 혹은 나무들의 집단 이런 것도 다 뭐라고요? 토지 위에 쫙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요? 정착물이다. 그래 우리 민법에 따르면 요 정도를 뭐라고요? 정착물 해주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토지와 여기까지를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속하지 않는 건 다 뭐라고요? 동산 이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다 뭐라고요?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가식 중에 수목이다 해갖고 그 가로수용으로 쓰기 위해서 잠깐 심어놓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얼마 있으면 옮길 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항구적으로 붙어있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건요 동산입니다. 공중전화 부스라든가 판잣집 이런 거죠. 이런 것들도 항구적으로 붙어있기는 어렵다 해서 이걸요 다 동산으로 지급합니다. 기억할 수 있죠? 뭐라고요? 동산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다가 이제 약간의 살점을 붙여나가겠습니다. 살점. 맨 먼저 어떤 살점을 붙일 거냐면 자, 이 정착물 중에 어떤 것들은요 토지와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죠.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걔만 따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하고는 별도로 말하고요 팔 수 있다. 아니면요 토지하고는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 민법에 따르면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뭐라고요? 독립성.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도 갖고 있고 뭘요? 그 건물도 갖고 있는데 자 얘와 얘는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만 건물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만 별도로 을한테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우리 소유권을 공시한다는 얘기는 내 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거죠. 이걸 뭘로 공시합니까? 내 거라는 사실을 뭘로 알려요? 뭐 프랜카드 막 붙이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 등기부를 가지고 공시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등기를 하면서 공시하는 겁니다. 널리 알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만약에 땅은 갑고고 건물은 을거라면 등기부가 한 장으로 돼 있어야 돼요? 두 장 돼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토지 등기부 따로 있어야 되고 뭐라고요?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건물만 따로 팔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이제 일체가 돼서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이죠.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하나의 단위로 주로 거래가 될 때 이걸요 복합 부동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근데 너 담장만 네가 좀 사갈래? 아니면 축대만 네가 사갈래? 도로에 있는 껍데기만 네가 사갈래? 뭐 이런 경우는 없겠죠. 얘는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토지의 일부라는 것은 토지를 구성하는 구성부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독립성이 없습니다. 독립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 팔 때 빨려 들어가면서 팔리는 거지 얘들만 별도로 파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별도로 팔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다만 이제 나무들 혹은 나무들 집단들이 있는데 요거를 만약에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면 요거는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울타리 딱 쳐놓고 자, 들어오지 마세요. 자, 들어오면 뭐 새총으로 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내 거라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관습법상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면 얘네들은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무들이 있죠? 나무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무의 집단이 될 수 있고 어쨌거나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면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다만 얘는 관습법상 공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등기한 건 아니죠.
등기가 별도로 등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나무고 나무의 집단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는 없는 겁니다. 따로 등기가 돼 있어야 은행에서 담보 잡히고 담보 잡고 돈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여기다가 추가적인 살점을 더 붙여나가겠습니다. 추가적인 살점. 어떤 걸 붙이냐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뭐냐면 이 건물에 붙어 있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건물에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데 건물에 붙어 있는 게 만약에 정착물에 해당된다. 그러면 건물의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뭐 일부라고요?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분자이기 때문에 정착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정착물에 해당된다면 만약에 자, 이 건물을 팔았을 때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부동산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에 해당된다면, 뭐라고요? 동산에 해당된다면 내가 부동산을 파는 거지 동산을 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팔았을 때 상대방한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건물에 붙어 있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절대성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다툼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뭐라고요? 판단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건물에 붙어 있는 각종 물건들이 이걸 제거할 때 제거 시에 물리적으로나 혹은 기능적으로 이렇게 손상을 줄 수도 있고 자, 손상을 전혀 안 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손상을 준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정착물에 해당됩니다. 물리적 혹은 기능적으로 손상을 준다면 뭐라고요? 정착물이다. 자,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붙어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걸 떼어내게 되면 건물의 일부를 헐어버려야 되죠. 그냥 물리적 손상을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정착물입니다. 근데 건물에 붙어있는 수도꼭지 같은 거 볼게요. 수도꼭지 같은 걸 떼어내게 되면 물리적 손상은 주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돌려 빼내면 되는 거죠. 스패너 같은 거 빼내면 되니까 물리적 손상 주는 건 아니죠. 다만 수도꼭지 같은 거 떼어내게 되면 건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물도 안 나고 물도 못 쓰고 목욕도 못 하는 거죠. 목욕도.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적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준다고요? 기능적. 그러니까 이 그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손상을 준다. 물리적 혹은 기능적으로 어느 하나라도 손상을 준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두 번째는요. 자, 설치한 게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판단 기준입니다. 이렇게도 판단해보고 저렇게 판단해보는데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 호환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요. 특별히 구축 호환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 호환되어 있다. 그러면요.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합니다. 예컨대 자, 그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 세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설교 목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 호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뭐라고요?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관행적으로 교회도 막 사고 팔고 합니다. 사찰도 막 사고 팔고 합니다. 이렇게. 이때 교회를 팔았을 때 상대방 목사 있죠? 목사님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을 팔으면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분자인 의자 세트죠? 이것도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분자이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다른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판단하고 저렇게도 판단하고. 세 번째는요, 이 설치하는 의도 자체가 임대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자, 임대 가치 증진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임대가치의 증진 목적을 설치했다. 그럼 뭐라고요? 정착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합니다. 예컨대 자, 원룸이라든가 이런데 임대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스토브라든가 양문형 냉장고, 에어컨 세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자, 이 임대료 많이 받으려고 임대료 올리려고 칸칸마다 집어넣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요 구성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룸을 타인에게 팔았을 때 걔도 다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자 겨울철에 너무 추워갖고 이 임대 직원들이 추워할까봐 뭐랄까요? 스토브 같은 거 갖다 놓을 수 있죠. 잠깐 이거는 임대가치 증진 목적이라보다는 잠깐 자 너무 추우니까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요 동산에 불과하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착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누가 설치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설치했냐? 마지막으로 그래서 누가 설치했냐? 그러니까 임대인이 설치했다. 임대인은 누구예요? 집주인을 얘기합니다. 집주인이 설치했다면 그거는 정착물 맞습니다. 정착물 맞아요. 근데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 임차인은 세입자를 얘기합니다. 세입자가 설치했을 경우는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요 동산에 불과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포를 임차한 세입자가 진열대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거는 나중에 임대차익 끝나면 다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하다입니다. 알겠죠? 동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착물이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때는 뭐라고요? 정착물로 간주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하다. 그럼 뭘로 간주하라고요? 정착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농작물이라는 게 있는데 자, 농작물이라는 것은 우리 사전적인 요거는 매년 경작을 요하는 뭐라고요? 각종 곡물이라든가 채소 같은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농작물 해줍니다. 다시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농작물이라는 것은 매년 경작을 요하는 채소라든가 곡물 같은 거 있죠? 옥수수 이런 걸 뭐라고요? 농작물 하는데 이 농작물도 우리 민법에 따르면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암기하세요. 뭘 간주한다고요?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자, 다만 원칙적으로는 독립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교재마다 자, 그 표현을 거의 다 달리합니다. 근데 자, 이 제기가 될 소지가 많으니까 이것만 하시면 돼요. 얘는 농작물 같은 거 뭐라고 일단 정착물 해당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타인의 토지에다가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 같은 경우는 권한을 갖췄든지 갖추지 않았든지 어쨌거나 얘는 뭐라고요? 독립성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뭘 간주한다고요? 독립된 부동산 관자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경작 수확물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전부 다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 경작 수확물은 거의 수확기에 접어들어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수확기. 며칠 있으면 그냥 낫으로 뵐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예 경작 수확물에 해당된다면 얘는요,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뭘로 간주한다고요? 동산. 자, 뭘로 간주한다고요? 동산.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경작 수확물은 뭐라고요? 동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광의의 부동산 알아볼게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광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하는 겁니다. 토지와 뭘 포함한다고요? 정착물은 당연히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어디 갔어요? 자,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요거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때로는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때로는 어떤 활동할 때는 뭐라고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준하겠다는 얘기죠. 부동산을 의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다 동산입니다. 근데 마치 민법에 따르면 다 동산입니다. 근데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전부 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입니다. 타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타 법률에 따라.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한 대 내가 구입했다. 그러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내가 이제 어디 가서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등록해야 됩니다. 그죠? 등록해요 안 해요? 등록하고 이제 남바도 받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를 왜 이런 식으로 부동산처럼 취급하냐면 얘네들이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부동산 감정평가하듯이 감정평가 대상입니다. 뭐라고요? 감정평가.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구입하면 등기하죠?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그죠? 무슨 대상이라고요? 등기하거나 등록 대상이 되고 여기는 어떤 것들은요 때로는요 중개활동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일부는요, 중개 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자, 이 그 시계를 담보 잡히고 전당포에 가서 돈 빌리려고 한다. 그러면 자, 전당포 주인은요, 시계를 풀러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걔들은 질권을 설정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질권.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갚을 때까지는 시계를 못 찾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그 아파트 담보 잡히고 돈 빌리려고 하면 그 은행 직원이 아파트 들고 오라고 합니까? 그죠? 아파트 그냥 쓰면서 이걸 관념상 담보를 설정한다. 입니다. 뭐라고요? 관념상, 서류상으로만 이걸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근데 내가 돈이 급해서 이 그 자동차를 담보 잡히고 사채업자한테 돈 빌리려고 하는데 사채업자가 그러는 겁니다. 자동차는 네가 써도 상관없답니다. 그러면 돈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일종의 답을 하고요. 저당권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답을 하고요. 저당권 설정 대상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활동을 할 때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라고요? 준부동산 해줍니다. 이건 눈도장 찍으시면 돼요. 자동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20톤 넘어가는 것들은 선박 등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항공기라든가 뭐 건설기계 관리법 이런 거에 따라서 포크레인이라든가 자, 불도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내에서 자, 이 양식업 같은 거 할 수 있는 권리를요, 어업권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요, 광업권 해줍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등록을, 이거 전부 다 등록을 요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형태가 있는 것들, 형태가 없는 것들이죠. 다 싸잡아서 이걸 등기 취소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요? 공장재단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업재단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통째로 그 공장 및 그 광업재단 저당법이죠. 여기에 따라서 통째로 이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들 한번 그 정리해 볼게요. 나무들. 원래 나무들의 집단들은 뭐예요? 정착물은 맞죠? 그죠? 근데 독립성이 원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명인 방법을 갖출 때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법이라고요? 민법이 아닌 뭐라고요? 다른 법에 따라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걸 등기치게 되면 이거를 임목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뭘 쓴다고요? 임목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이때는 자, 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 등기하게 되니까 얘는 별도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만 따로 등기했기 때문에 얘들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이걸 뭐라고요? 임목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조기부터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내용을 문제를 쭉 풀어볼 건데 지우지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 겁니다. 이렇게 잠깐 쉬겠습니다.